중국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하늘을 침범하며 북한 카드까지 꺼내든 중국. 그러나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한국은 단 7분 만에 중국 공군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어떤 무력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모두 중국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거대한 국가가 속수무책으로 한국에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대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중국의 몰락.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새벽 5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최웨이 중국 외교부 북미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었습니다. 25년간 외교선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시간에 전화를 받는 건 좋은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화면에는 장관 비서실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서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첸 부국장님, 지금 당장 CNN을 켜보십시오. 긴급 상황입니다. 1시간 내로 외교부로 출근하셔야 합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깼지만 설명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CNN 뉴스 화면 아래로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국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승인,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 인도태평양 안보 질서 재편 예상,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앵커는 브리핑 영상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말하고 있었죠. 양옆에는 성조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역사적 결정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 이전을 통해 영내 억지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제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핵심 파트너라니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전략적 자산 공유였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 주는 최고 수준의 신뢰를 표명한 것이었죠. 영국과 호주에 이어 3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그 3번째가 바로 한국이었죠. 화면이 바뀌며 분석 패널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한 탱크 연구원이었어요. 50대 백인 남성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죠. 이는 동아시아 세력 균형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압박이 가중되는 셈입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동해는 물론 황해에서도 작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분석이 정확했거든요. 앵커가 다시 나타나 추가 설명을 했어요. 미국 방부는 이번 결정이 18개월간의 긴밀한 협의 끝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할 계획입니다. 18개월이라고요? 저는 되뇌었습니다. 그럼 작년 초부터 이미 논의가 시작됐다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정보망이 완전히 뚫린 거였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동해에서 한국의 작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일본을 견제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우리를 직접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긴 겁니다. 대만 해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정보부 국장이었어요. 최웨이, 이거 사전에 알고 있었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우리 쪽 정보망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망할 그가 욕설을 내뱉습니다. 평소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참지 못한 거였어요. 18개월 동안 미국과 한국이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했다는데 우리는 눈치도 못 챘어. 1시간 후 회의야. 모두 소집됐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와이셔츠를 입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봤죠. 50대 중반의 외교관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5년 경력이 무색하게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내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아주 큰 일이야. 저는 짧게 답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베이징 거리는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곳곳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만 긴급 호출을 받은 게 아니었던 거죠. 택시를 잡아타고 외교부로 가자고 했습니다. 기사가 100m로 저를 봤어요. 이른 출근이시네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소라면 한적했을 도로에 차들이 많았어요. 정부 청사들로 향하는 차량들이 줄을 이었죠. 다들 급히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에요. 세력 판도가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일본은 이미 오래된 동맹국이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왜 한국에 이런 카드를 준 걸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중국 견제를 위해서였죠. 한국을 전방기지로 만드는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 한국은 동해와 황해에서 우리를 직접 압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만 해협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세면에서 포위망이 형성되는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어요. 25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무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뒤처진 거였거든요. 택시가 외교부 청사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새벽 어둠 속에서 우뚝 서 있었어요. 하지만 건물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출근한 게 분명했습니다.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렸어요. 찬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겨울 새벽에 베이징은 냉혹했어요. 저는 청사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통과시켜줬어요. 평소보다 검색이 철저했습니다. 비상 상황이라는 게 느껴졌죠. 로비는 생각보다 분습니다. 여러 부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는 얼굴들이 보였어요. 정보부 차관, 군사안보국, 국자, 경제통상부, 부국자. 평소엔 각자 다른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오늘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의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평소엔 조용한 시간인데 오늘은 달랐죠.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금연구역인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 선배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채웨이, 자네도 봤나 CNN을요? 네,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큰일이야. 그가 담배를 깊이 빨아들이며 말했죠. 미국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한 거야. 한국 카드를 꺼낸 거라고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대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이미 회의가 시작된 모양이었죠. 저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 1000명 정도가 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채회의 늦었군 장관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빈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중앙에 놓인 대형 스크린에는 CNN 뉴스가 무음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과 미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장관이 리모컨을 들고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어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넘겨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 강화가 아닙니다. 우리를 겨냥한 전략적 포위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18개월 동안 우리 정보망은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의 말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보부 국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장관이 손을 들어 막았죠. 지금은 변명할 때가 아닙니다.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에요. 세력이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새로운 축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된 거죠.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장관이 화면을 끄고 우리를 둘러봤어요.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그가 선언했죠. 각 부서별로 의견을 내주십시오. 정보부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입니다. 그가 자료를 펼쳤어요. 동해와 황해에서의 작전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군사안보국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대만 해협까지 영향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핵심 이익에 대한 도전이에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위협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응책은 아무도 내놓지 않았죠. 장관이 참모 한 명을 가리켰습니다. 미국에 항해 서한을 보냈습니까? 네. 어젯밤에 발송했습니다. 참모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회신은 아직 없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항해에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장관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한국을 압박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통상부 부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무역 제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양날의 검입니다. 다른 참모가 반박했어요. 우리 공급망도 타격을 받을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막막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채회의 잔내의 생각은 어떤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이 자리에서 침묵하는 건 더 나쁜 선택이었어요.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를 주목했어요. 계속하게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러시아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전략적 동맹을 강화해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어요. 군사안보국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러시아도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테니까요. 정보부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 카드를 활용하면 한국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삼각 협력도 가능하죠.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밝아진 표정이었어요. 좋아, 그 방향으로 가자. 그가 결정을 내렸죠. 러시아와의 전략 동맹을 강화합니다. 한국에 대한 공동 압박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패배감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모두가 새로운 전략에 희망을 걸기 시작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러시아 카드라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참모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제안하시겠습니까? 군사훈련 강화부터 시작합시다. 장관이 답했어요. 동해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겁니다. 한국에 압박 신호를 보내는 거죠. 경제 협력도 확대해야 합니다. 다른 참모가 덧붙였어요. 에너지 부문에서 러시아 의존도를 높이고 한국은 배제하는 겁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모두가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있었죠. 정보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모스크바에서 안보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의 제안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하군. 장관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채웨이 자네가 가게 준비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하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있었죠. 한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제안이었어. 채웨이 러시아 카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감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동료 몇 명이 축하한다며 다가왔습니다. 역시 챔 부국장이야. 한 명이 엄지를 지켜 세웠어요. 한국이 우리 상대가 안 돼.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면 끝이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 한국은 고립될 겁니다. 제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모스크바 회담 준비 자료를 만들어야 했어요. 러시아와의 전략 동맹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열었죠. 첫 페이지에 목표를 적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공동 대응, 미국의 아시아 개입 견제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 확보,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동해 합동훈련 에너지 협력 확대 군사기술 교류,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채웨이,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 한 명이 제안했어요. 오늘은 내가 쏴야지. 러시아 카드를 낸 주인공이잖아. 우리는 청사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고급 중식당이었어요. 원탁에 둘러앉아 요리를 주문했죠. 음식이 나오자 한 동료가 잔을 들었습니다. 채웨이의 아이디어에 건배. 그가 말했어요. 러시아 카드로 한국을 눌러버리자고. 건배에 우리는 일제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분위기가 들떠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감에 차 있었죠.
한국은 이제 끝이야.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멀져도 소용없어. 러시아가 우리 편이면 한국은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 맞아. 다른 동료가 거들었어요.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경제도 안보도 전부 미국 의존이잖아.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약점은 명확했습니다. 작은 나라 제한된 자원 미국 의존도. 우리가 러시아와 손잡으면 한국은 어쩔 도리가 없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페이지가 쌓여갔죠. 러시아와의 협력 방안, 한국 압박 시나리오, 예상 효과 분석 모든 게 논리적이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총 50페이지였어요. 인쇄를 하고 제본을 했죠. 표지에 제목을 크게 적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대응 전략. 러시아 카드 활용 방안 장관실로 가져갔습니다. 비서에게 전달하면서 말했어요. 긴급 보고서입니다. 장관님께서 검토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비서가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전달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시내에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거대한 도시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을 제시했어요. 러시아 카드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한국은 곧 우리의 압박을 느끼게 될 거예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장관실에서 온 문자였어요.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훌륭한 작업입니다. 다음 주 모스크바 출장 준비하십시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25년 외교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회의실에서 모두가 웃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는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베이징 수도 공항에서 출발하는 아침편이었어요. 좌석에 앉아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죠. 안에는 러시아 측에 제안할 협력 방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펼쳐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회의 시뮬레이션을 해봤죠. 러시아 외무차관 세르게이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와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실용주의자였죠. 감정보다는 이익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2시였습니다. 공항을 나서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11월에 모스크바는 벌써 겨울이었죠. 대사관에서 나온 차량이 저를 호텔로 데려다 줬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 준비를 다시 점검했어요. 제안서 데이터, 자료 예상 질문 답변까지 모든 게 준비됐죠. 저녁에 대사관 직원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크렘 근처의 러시아 식당이었어요. 보르시와 펠메니를 주문했죠. 최근 러시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답했어요. 복잡합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돼 있죠.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제안에 긍정적일 것 같습니까? 저는 다시 물었어요.
당연하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원합니다. 미국 견제를 위해서라도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러시아 외무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스탈린식 건물이었어요. 경비 검색을 거쳐 안으로 들어갔죠.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세르게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채웨이 오랜만이군.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러시아의 억양이 강한 중국어였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하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통역관이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제안서를 꺼냈죠.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이는 영내 안정에 위협이 됩니다. 세르게이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넘겨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흥미롭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미관을 찌푸렸습니다. 다르다고요? 어떻게요?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세르게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내 균형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세르게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견제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전략적 경쟁자입니다. 제가 반박했죠. 미국의 동맹국이고요. 그건 우리도 압니다. 세르게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와 경제 협력도 하고 있죠. 복잡한 관계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러시아가 우리 편이 되어줄 거라고 확신했었거든요. 그럼 우리 제안은 거절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거절은 아닙니다. 세르게이가 손을 저었어요. 다만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한국을 너무 압박하는 건 우리 이익에도 맞지 않거든요.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합동 군사훈련은 어떻습니까? 동해에서 함께 훈련을 실시하면 한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르게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제한적이어야 할 겁니다. 한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동맹입니까? 러시아는 우리 제안에 미온적이었어요.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어요. 세르게이는 계속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죠. 회의가 끝나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늘 논에 감사합니다. 세르게이가 말했어요. 우리 쪽에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이건 실패였습니다. 러시아 카드가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사관 차량이 저를 호텔로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모스크바 시내가 흘러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호텔방에 돌아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장관이 물었어요. 좋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보고했어요. 러시아가 우리 제안에 미온적입니다. 한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장관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네? 그렇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들은 신중한 접근을 원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연히 우리 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이틀 후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곧장 외교부로 갔어요. 장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보고하게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회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세르게이의 반응은 러시아의 입장, 우리 제안에 대한 거부감,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죠. 장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럼 러시아 카드는 쓸모 이제 없다는 건가 그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완전히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장관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자네가 러시아 카드를 제안했잖나. 그게 해결책이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나가보게. 장관이 손을 저었습니다. 더 이상 볼굴이 없어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며 수근거렸어요. 모스크바 회의가 실패했다는 소문이 이미 퍼진 거였죠. 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일주일 전만 해도 모두가 저를 축하했습니다. 러시아 카드는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어요. 회의실에서 다들 웃고 있었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무너졌어요. 러시아는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할 카드가 사라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하늘이 제빛이었어요. 스모그가 낀 것처럼 흐릿했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균열이 아니라는 걸요. 추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신했던 러시아 카드는 허상이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했죠. 그리고 우리는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뉴스를 봤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한 질문이 나왔죠. 우리는 영내 안정을 원합니다. 대변인이 말했어요. 한국의 결정이 지역 균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화면을 보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한국 편을 든 거였어요. 뉴스를 끄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배신이 실감났어요. 우리가 믿었던 카드가 사라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또 같은 회의실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랐죠. 자신감은 사라지고 불안감만 가득했습니다.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저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군사안보국 차관이 발언했습니다.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약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참모가 동의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실패 이후로 발언권이 없었거든요. 장관이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동북 공정 관련 발언을 강화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참모가 제안했어요. 고구려와 발해가 우리 역사라는 입장을 더 명확히 하는 겁니다. 한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정보부 국장이 덧붙였어요. 외교적 압박으로 활용할 수 있죠.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뭔가 더 가시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군사안보국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백두산 인근 영공에서 시위 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지도를 펼쳤어요. 한국 방공식별구역 경계선 근처에서 공군기를 띄우는 겁니다.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한 참모가 우려를 표했어요.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공이 상공입니다. 차관이 반박했어요. 우리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이죠. 한국이 항의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장관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죠. 전투기 9대 정도면 충분합니다. 차관이 답했어요. 한국 공군을 자극하기에 적당한 수준입니다. 저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죠. 모스크바 실패 이후 제 의견은 신뢰를 잃었으니까요. 좋습니다. 장관이 결정을 내렸어요. 동북 공정 발언과 연공 시위를 동시에 진행합시다. 한국의 우리가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하나가 제게 다가왔어요. 최회의, 어떻게 생각해? 위험해 보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사흘 후 계획이 실행됐습니다. 먼저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발언했어요.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 역사의 일부입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 입장은 확고합니다. 뉴스는 즉각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외교부가 성명을 냈어요.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고구려와 발해는 한국사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다. 중국의 역사 침탈을 강력히 규탄한다. 저는 모니터로 한국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예상대로 격렬했어요. 언론들이 일제히 비난 기사를 쏟아냈죠. 다음 날 아침 연공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공군 전투기 12대가 백두산 인근으로 출격했어요. 한국 방공식별구역 경계선을 따라 비행하는 작전이었죠. 작전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스크린에 전투기들의 위치가 표시됐어요. 한국 측 레이더망에도 포착됐을 겁니다. 한국 공군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작전관이 보고했어요. F-15 전투기 10대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예상된 반응이었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양국 전투기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한국 측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통신관이 스피커를 켰어요. 중국 군용기에 경고한다. 목소리가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귀편대는 한국 방공식별 구역에 접근 중이다. 즉시 항로를 변경하라. 우리 전투기들은 계속 비행했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공역이었으니까요. 재차 경고한다. 한국 조종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더 이상 접근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작전관이 우리 조종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계획대로 계속 비행하라. 긴장감이 고조됐어요. 양국 전투기들이 서로를 주시하며 날고 있었죠. 30분 정도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우리 전투기들이 방향을 틀어 돌아왔어요. 계획된 시위 비행이 끝난 겁니다. 작전 완료. 작전관이 보고했어요. 한국 전투기들도 복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충돌은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날 저녁 국제뉴스가 터졌습니다. CNN이 먼저 보도했어요. 중국 전투기 한국 방공식별 구역 인근 시위행
한중 군사적 긴장 고조 BBC도 알자지라도 같은 소식을 뤘습니다. 대부분 중국을 비난하는 논조였어요. 도발적 행위 지역 불안정약이 한국 주권 침해 시도 국제 여론이 우리에게 불리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정부가 공식 항의를 보냈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외교 문서가 전달됐어요. 저는 그 문서를 검토해야 했죠. 중국의 동북 공정 발언과 연공 침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서는 명확했어요. 역사를 조작하고 하늘을 침범했다. 주권을 건드리면 대화 대신 대응이 있을 뿐이다.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오후에 한국 외교관과의 면담이 잡혔습니다. 상대는 박지연이라는 이름의 여성 외교관이었어요. 서류상으로는 1급 서기관이었지만 실제 영향력은 그 이상으로 보였죠. 회의실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의 단정한 인상이었죠. 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입니다. 그녀가 먼저 인사했어요. 채외입니다. 저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하는 손이 단단했어요. 우리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박지연이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시작했죠. 중국의 최근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준비된 답변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공의 상공을 비행한 것뿐이죠. 역사 왜곡이 정당한 권리입니까? 박지연이 날카롭게 반문했어요. 타국의 역사를 침탈하는 게 권리인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논리가 강했어요. 연공 시위는 명백한 도발입니다. 박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 방공식별 구역을 위협하는 군사 행동이죠. 우리는 공의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국제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적 문제와 정치적 의도는 다릅니다. 박지연이 서류를 가리켰어요. 중국은 역사를 조작하고 하늘을 침범했습니다. 주권을 건드리면 대화 대신 대응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위협처럼 들리는데요. 제가 말했죠. 위협이 아닙니다. 박지연이 차갑게 답했어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권을 지킬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봤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 그녀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중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대응할 겁니다. 면담이 끝났습니다. 박지연이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밤이 난 날아 저는 짧게 웃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신 있게 나오지 않았어요. 보여줄 필요가 있겠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강경하다고 적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된다고도 썼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 한국 국방부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대변인이 말했어요. 우리 연공과 주권을 지키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국의 강경한 반응에도 베이징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일주일 후 또다시 긴급 군사회의가 소집됐죠. 이번엔 인민해방군 장성들까지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열기가 뜨거웠어요.
국방부 차관과 공군 사령관이 지도를 펼쳐놓고 뭔가 논의하고 있었죠. 저는 외교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앉으시죠. 국방부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한국 문제에 대한 추가 조치를 논의하겠습니다. 공군 사령관이 일어섰습니다. 60대 초반에 강인해 보이는 군인이었어요. 지난번 영공 시위는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은 오히려 더 강경해졌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확실한 메시지라니요? 한 참모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사령관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백두산 남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 방공식별 구역 안쪽까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카디즈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그건 명백한 침범 아닙니까? 침범이 아닙니다. 사령관이 저를 봤어요. 방공식별 구역은 연공이 아닙니다. 국제법상 우리 권리죠.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이 더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다른 장성이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이가 감히 우리를 위협해요.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여러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하는 표정들이었죠.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또 다른 장성이 거들었어요. 그들이 누구를 상대하는지 알게 해야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회의실 공기는 이미 결정된 것 같았죠. 전자전 장비도 활용합시다. 공군 사령관이 제안했어요. 레이더 교란을 시도하는 겁니다. 한국 측 탐지 능력을 무력화시키면서요. 그건 더 위험합니다. 제가 반대했어요. 명백한 공격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경고용입니다. 사령관이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 능력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저는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성들의 표정을 보니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강경책을 원하고 있었죠. 국방부 차관이 정리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작전을 실행하겠습니다. 규모는 전투기 15대 전자정이 2대 백두산 남쪽 카디즈 내부로 진입합니다. 외교부 의견은요. 그가 저를 봤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반대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정해져 있었어요.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애매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해야 할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도 압니다. 한 장성이 코웃음 쳤어요. 걱정 마십시오. 그들은 대응할 능력조차 없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건 잘못된 길이에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작전일 아침, 저는 다시 군작전 상황실로 소집됐어요. 실시간으로 작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였죠. 상황실 스크린에는 동해 상공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우리 전투기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편대 26 완료 작전관이 보고했습니다. 백두산 방향으로 비행 중입니다. 예상 진입 시간 15분 후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에 땀이 차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 측 레이더가 우리를 포착했습니다. 다른 작전관이 알렸어요. 긴급 출격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15분 후 우리 전투기들이 카디즈 경계선에 도달했습니다. 잠시 멈춰 있더니 그대로 진입했어요. 한국 측에서 경고 무전이 왔습니다. 통신관이 스피커를 켰죠.
중국 군용기에 최후 경고한다.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즉각 항로를 변경하라. 계속 진입 시 격추를 불사할 것이다. 격출라는 단어의 상황실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태어했어요. 계속 진행하라. 그가 명령했습니다. 전자전 장비 활성화 전자전기가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레이더를 교란하는 전파를 쏘기 시작한 거죠. 한국 공군 F-16 6대 긴급 출격 작전관이 보고했어요. 우리 편대를 향해 고속 접근 중입니다. 화면에서 양측 전투기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졌어요. 50km 세임드한 20km 그때였습니다. 저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상황실 모니터들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통신 상태 확인. 사령관이 지시했습니다. 정상입니다. 통신관이 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신호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1분 후 첫 번째 전투기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레이더 신호 약화. 조종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GPS도 불안정합니다. 다른 전투기들도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계기판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전자전 장비 점검 사령관이 다급하게 명령했죠. 우리 쪽 문제인가 아닙니다. 기술관이 당황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외부에서 강력한 간섭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상황실 조명도 순간 흔들렸어요. 그리고 스피커에서 조종사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죠. 모든 장비가 꺼졌습니다. 한 조종사가 외쳤어요. 레이더 통신 GPS 다 먹통입니다. 다른 조종사들도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계기판이 전부 꺼졌다고 했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멈춘 거였죠. 상황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작전관들이 각자 화면을 확인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우리 전투기 신호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레이더에서 지워지는 거였죠. 긴급 복구 사령관이 소리쳤습니다. 백업 시스템 가동에 기술관들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무반응이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우릴 지워버렸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역으로 전자전을 펼친 겁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으로요. 7분이 지났습니다. 가장 긴 7분이었어요. 상황실은 침묵에 빠졌죠. 모두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스템이 되살아났습니다. 화면에 다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통신복구 통신관이 외쳤습니다. 조종사들과 연결됩니다. 스피커에서 조종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당황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뭔가에 당한 겁니까? 상황 보고 사령관이 명령했어요. 편는 무사합니다. 한 조종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7분간 모든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현재 작전 해역을 이탈해 복귀 중입니다. 이탈이라고요. 사령관이 되물었어요. 누가 명령했습니까?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가 답했죠. 하지만 계기가 다 꺼진 상태에서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복귀를 선택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것도 단 7분 만에요. 사령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그가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그 장성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한국 따위가 감히 우리를 위협해 한번 경고용 전자전 보여줘라. 그들은 대응할 능력조차 없다. 저는 그 말들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앞선 능력이었죠. 그들이 우릴 지워버렸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7분 만에 우리 하늘의 눈과 귀를 완전히 차단했죠. 이건 경고였습니다. 다음엔 더 심할 거라는 메시지였어요. 작전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벽에 기대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7분간의 무력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증거였죠. 사무실로 돌아오니 동료들이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소식이 이미 퍼진 거였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채웨이, 정말입니까? 한 동료가 다가왔어요. 한국이 우리 전투기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7분간 모든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그 말에 동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기술 수준이 우리보다 앞선 겁니다. 제가 답했죠. 우리가 과소평가했어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어요. 아직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았죠. 하지만 곧 터질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장관에게 제출할 문서였어요. 한국의 전자전 능력 평가라는 제목을 붙였죠.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객관적으로 분석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고도의 전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는 장기간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술 지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인쇄했습니다. 장관실로 가져가려는데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오전 회의에서 보고하라는 지시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었어요. 로이터 통신 속보였죠. 러시아 외무부 한국과 기술 협력 강화 발표.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분명했죠. 러시아가 한국과 손잡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열어 읽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에너지 우주 항공 첨단 제조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고 강조했다. 저는 휴대전화를 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러시아가 완전히 돌아선 거였어요. 우리가 아니라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힘들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주 힘든 하루였어. 뉴스를 켰습니다. 이미 러시아 한국 협력 소식이 메인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CCTV 앵커가 담담하게 보도했죠. 러시아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화면에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상호 이익을 위해 관계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러시아는 우리 편이 될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모스크바까지 가서 제안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모두 굳은 표정이었어요. 러시아 소식을 다들 알고 있었죠. 체회의 보고하게 장관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일어나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러시아가 한국과의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제가 시작했죠. 기술, 에너지, 우주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한 참모가 물었어요. 왜 갑자기 한국을 선택한 겁니까? 한국의 기술력 때문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특히 반도체 조선 첨단 제조 분야에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까? 다른 참모가 따져 물었어요. 우리도 기술이 있는데 방향이 다릅니다. 제가 답했죠.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인해 특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걸 한국이 제공할 수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한국 편에 선 겁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러시아 카드를 완전히 잃은 건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러시아는 이제 한국의 파트너입니다. 정보부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북한보다 한국을 선택했다는 뜻인가요? 경제적 실리를 택한 겁니다. 제가 설명했죠. 북한은 러시아에게 줄 게 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개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관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한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러시아 상실의 전략적 의미.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을 때 저는 문득 멈췄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잃었고 한국은 러시아를 얻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써내려갔죠.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전략적 고립의 시작이다. 러시아는 우리의 마지막 카드였고 이제 한국을 압박할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러시아마저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은 곧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것입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우리는 고립되어 가고 있다. 이를 인정하고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문서를 인쇄하고 봉투에 넣은 뒤 장관 친전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비서실에 전달하면서 말했습니다. 긴급 보고서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장관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화장실에 들러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몇 주 사이에 늙어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 뉴스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우리 언론은 조용했습니다. 사실만을 담담하게 보도할 뿐 논평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장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 받았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지만은 그 외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몇 주 전 우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러시아 카드가 있다고 믿었고 한국 문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를 버렸고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잃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로 뉴스를 확인했죠.
새로운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브리핑이었죠.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은 상호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추구합니다.